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남미국가도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다 거래를 해. 자기 통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자국 통화를 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것처럼 남미 국가들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아마 바꾸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달러라이제이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조금 최신 정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장관 임명의 상황이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조금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과기부 장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이제 민간에서 임명을 했죠.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LG 있는 그 인공지능 그 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높이 살만은 합니다. 과감하게 발탁을 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관료사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이슈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시 맥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돼 있으면 일들이 이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무슨 협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이제 부처 간 협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관료 사이는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관점의 방향은 좋습니다. 시도는 좋고 AI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들어와서 그걸 작동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들어왔죠. 사실은 아마 격차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AI에서 나이 든 분들이 이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전에 이제 오명 장관이시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41세에 이제 차관으로 하면서 정보통신조 원리를 많이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도 41세 차관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나이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더욱 민간에서 발탁되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방향을 보면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 AI를 강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2, 3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은 이제 많이 치고 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간을 조금 놓쳤는데요. 이제 캐치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AI나 이런 쪽을 치고 나가려면은 AI에 관련된 과기정 동부라든지 중소기업 벤처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한참 우리나라도 그때 디지털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버나 택시 관련돼서 하다가 막히면 못 하는 것이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여건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시장하고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신 분이 정부에서는 에너지청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청에 이제 그 수장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전기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과연 이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관전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잘 받쳐줘야 AI 부분도 이제 마찰 없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얼마 전에 건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으로는 너무 어렵다. 좀 탄력적으로 해달라 한 부분인데요. 현재 노동시장이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AI라든지 혁신 기술은 벤처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유연하고 탄력적인 곳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는데요. 근데 산업이 IT나 하이테크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노동시장을 계속 적용하게 될 경우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는 데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했던 것이 그 전형적이었던 것이고요. 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나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노동법에 걸릴 수 있고 노동법은 되게 걸리면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오신 분께서 이제 민노총 위원장 하시다가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년 65세 연장하는 거하고 주 4일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AI나 벤처 시장의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성장을 치고 나가려는 것은 이제 혁신 기술적으로 이번 정부도 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시장이나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이 이걸 잘 받쳐주면서 가야 이게 전체적으로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서로가 잘 어우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각자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정합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 이 세 파트가 어떻게 좀 정합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서 서로가 잘 조화된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성장이나 AI나 혁신 부분에 이제 경쟁력하고 그 부분이 관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혁신이 나가면은 반드시 기존에 규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뚫어줘야 이것이 고속도로처럼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후방을 받쳐주는 것들이 이제 에너지라든지 환경, 특히 환경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 환경의 규제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노동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수장은 그렇게 일단은 뭐 지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것들이 저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하고 계신 정부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여러분들 주식시장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부동산 시장하고도 다 관련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지출 확대 부분입니다. 제 느낌은 그거는 뭐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인데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재정 지출의 확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우리나라 부채가 증가하겠네, 앞으로 큰일 나겠네, 야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가장 크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뭐 조금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정을 긴축하든지 이런 부분을 그 금과 옥조처럼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기획 보고할 때도 이제 기재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재정 준칙 이런 걸 지켜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조금 훨씬 저번 정부에 비해서는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경기에는 좋은 부분입니다. 장기로는 지금 당장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재정 지출 부분은 하여튼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지니어스 액트 라는 것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막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고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뉴스에 보면은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조심하자, 떼놓고 엔티는 못하지만은 조심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은행을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게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래서 통화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왜 은행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가지고 오면은 금리를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은행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그 다 가져온 현금은 들어오죠. 이 현금으로 이제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면은 국채에서 이자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사는 사람한테는 이자는 제로이죠. 그러니까 국채 운용하는 이자와 들어온 현금,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이제 그 수익 모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 대출을 통해서 그 수익을 취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이제 국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그 차이일 따름이지요. 그리고 이제 은행도 예금을 창조하고 그 통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통화 관리가 도대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자마자 뉴욕타임즈 이제 칼럼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그 칼럼에 써진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의 1830년대 시작하는 이제 프리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은행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일드캣 뱅킹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들고양이 이제 뱅킹인 거죠. 저 서부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서부 영화 보면은 은행 해가지고 톡 만들어 놨잖아요. 그 들판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은행 파산하니까 먼저 뛰어가서 예금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 뱅크런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칼럼니스트의 이야기가 다시 프리뱅킹의 시대가 들어온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본질이 일종의 뱅킹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는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과 같이 이제 기축 통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원화 통화를 통해서 로컬 통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하고 효과성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마찬가지 남미 국가도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남미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다 거래를 해요. 자기 통화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요. 지금도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자국 통화를 쓰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것처럼 남미 국가들이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아마 바꾸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달러라이제이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혁신의 한 요소로서 이게 이제 진행은 되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이제 초반에는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찬찬히 미국의 기축 통화를 통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이제 상법 개정하고 맞물려 있고 일본은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을 이미 이제 시행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은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일본에 이제 그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샀죠. 밸류어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식을 사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저는 뭐 1차 점프는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1차 점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점프를 해야 되는데요. 2차 점프를 해야 이제 5천을 가게 되는데 2차 점프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ROE라고 그러거든요. Return on Equity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리턴입니다. 이게 중국보다도 낮아요. 자본의 수익성이 낮은데도 이걸 자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눠져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배당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꾸고 등등의 이제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배당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자본이 좀 줄어들게 되고 리턴은 그대로 하면은 ROE는 1차적으로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단계 점프를 하고 또 쫙 점프를 하려면은 기업들이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M7 기업들 보시면은 돈도 많이 벌죠. 버는 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 하느냐? 빵집을 사느냐? 아니죠. 다 AI, 데이터 다 이런 쪽에 계속 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첨단 기업에 캐피탈을 알로케이션 했습니다. 80년대 와서는 70년대는 중화학공업 그때만 하더라도 첨단이죠. 사실은 80년대는 반도체 그다음에 90년대는 IT 이렇게 캐피탈을 막 알로케이션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은 이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그런 혁신적인 부분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턴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단계 점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기업들도 여기 캐피탈을 혁신적인 부분에 투자해서 자기의 리턴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차로 점프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1차로는 점프를 하고 또 기대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2차로 점프를 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바뀌어 가지고 ROE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어야 진정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고 주가도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즐기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 조정도 받고 하겠지만요. 주식시장을 즐기셔도 되는 게 일단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게 될 거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상품 개정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부분에서 코인에 대한 기대, 그 부분이 일단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기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를 넘어서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미국 경제의 움직임 그걸 이제 보셔야 되니까요. 그 뒤에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단기적으로 보니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 감소의 상황과 그 심각성을 전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잘못하면 사라지겠는데 이런 현재 제3자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이제 OECD 평균 학회 출산율이 1.6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0.7명 정도 되죠. 그것만 해도 이제 하프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부터 50년 동안 본다면은 지금부터도 감소하는데요. 50년 동안 대략 한 30% 정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현재 감소하는 시기죠. 최근까지 이제 거의 60년 동안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가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완전히 다른 페이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집도 짓고 계속 뭔가가 팽창하는 시기에서 학교도 많아져야 되고 하는데 이걸 자꾸 줄여나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스타트를 한 것이고 50년 동안에 한 30% 정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00만 명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드시죠? 50년이긴 하지만은 지금 5,200만 명 근처됐다가 인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인구의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구의 구성비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는데요. 그 비율이 20%를 넘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작년 12월이 이제 20%를 넘었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원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 2060년 되면은 한 40%로 증가하게 되고요. 2070년 정도 되면은 이게 46%로 증가합니다. 인구는 30%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자의 65세 이상의 비중은 20%에서 46%로 올라가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성비도 노인들 위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속도가 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좀 있으면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는 것이죠. 정신없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것도 대폭 줄어든다. 그다음에 인구의 구성비가 엉망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저변을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0.7명대, 올해 좀 올랐다 하는데요. 그것도 그래도 0.7명대입니다. 0.8명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들을 보면은 0.77명이 홍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싱가포르는 0.9명 정도 되고요. 대만이 0.8명 정도 됩니다. 이 국가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소위 말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요. 대만도 대만의 북부 지역에 대만하고 이 중심으로 30%가 몰려 있고 북부 지역에 50% 정도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판교 등등 해서 핵심 지역에 서울을 비롯해서 인구가 한 30% 몰려 있고요. 그다음 경기권하고 합치면 거의 50%가 몰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산율이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50개 주가 정말 다양하게 몬타나주, 아리조나주 뭐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도 도시 집중률은 이제 도시 화율하고 도시 집중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에 이제 막 집중되어 있는 율을 따지자면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탑입니다.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분권화 그리고 지방 소멸을 이제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출산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도대체가 솔루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이뤄낸 구조라서요. 이걸 단박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한국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다른 일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일본 정도의 변화 모습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뭐 대학교 통폐합되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학교에 정원을 많이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한 10년, 15년 단위로 툭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학생 숫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좀 계속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 숫자가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도로를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해서 막 여기저기 도서관 도로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일본의 이제 시골 지역의 도로는 이제 토끼하고 곰만 뛰어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휴 시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한 2,500만 명에서 한 5,200만 명까지 늘어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 간접 자본이 늘어났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다 축소됩니다. 그러면서 통폐합하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빈집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 영화를 봐도 맨날 무슨 퍼펙트 데이즈 보면은 조용하게 그러고 뭐 항상 영화가 조용하고 이런데 왜 저러지 않은데요. 일본이 고도 성장 시기 영화들이나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뭐 젊은 애들 엄청나게 다이내믹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거의 60년대 초반에 거의 스위스에 가서 스키 탄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기도 이제 문화가 그때는 상당히 다이내믹했는데 80년대는 버블 시기에는 어마어마했죠. 하여튼 그럴 때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을 저성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컬처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K컬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성장으로 10년, 20년 가면은 이 컬처도 이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운이 되는 것이죠. 고령자들이 비중이 훨씬 많은데 사회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되겠습니까? 영화가 나오면은 죽음에 관한 영화, 일본 영화 잘 아시잖아요. 엔딩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대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일제시대라는 것, 한국동란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들의 차이가 납니다. 4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동란을 겪은 세대이고요. 이 세대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들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피난도 다니고 하면서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가 시작됩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에 비해서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8년부터 74년생이 2차 베이비 부모인데요. 1차 베이비 부모하고 2차 베이비 부모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1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3년생까지라고 했는데요. 62년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졸업 정원제를 해서 대학생의 정원이 30%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30%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2차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는 1차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 대졸이 확 높아집니다. 벌써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상당히 뛰어난 인적 자원이다. IT를 가르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1차, 2차 베이비 부모만 하더라도 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74년생을 넘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건 베이비 부모라고 할 수는 없고 74년생 이후 보면은 이 세대들은 IMF 세대입니다. 뭐냐면은 취업하려고 하는데 IMF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1, 2차 베이비 부모들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1,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가 8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가 삼저 호황이라서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75년생 이후로 넘어가면서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IMF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5년 동안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를 축적할 기회가 훨씬 적었던 것이죠. 1, 2차 베이비 부모들은 고도 성장 시기에 직장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 뒤에 이제 IMF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우리나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를 혹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중에서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50대, 60대가 이제 가장 주축으로 숫자가 많아질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축적한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이제 좀 더 시기가 지나면 5070이 가장 인구의 중심을 이룰 겁니다. 불과 이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40이 인구의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20대, 30대, 40대. 인데 앞으로는 50대, 60대, 70대로 무게 중심이 크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이쪽을 타겟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이제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산업을 시니어 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장년층들입니다.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이테크 기술하고 고령화하고 많이 접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절을 재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골격 로봇이라고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집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벗 로봇입니다. 갖다 놓고 건강도 관찰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화도 해주는 이제 말벗 로봇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계통인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하이테크하고 결합되어서 꽤 이제 고령자들이 수요할 만한 그런 제품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바이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영역도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영역도 해당됩니다. 여행 가기 힘든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여행을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한 5년도 넘었는데요. 일본하고 미국에서 다 이제 개발을 한 것인데 요즘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확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관심에서 사라져서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것을 이제 개발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어릴 때의 전체 삶에 걸쳐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주면은 그걸 구성으로 해서 자기의 예를 들어 옛날 집과 옛날에 자기의 부모님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가상현실에서 자기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용으로 고령자가 되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가상현실 이걸 쓰고 이제 막 감탄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형성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지 테크라고 하기도 하고 제론 테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대만에서 한 의사분이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한 제품 중에 재미있는 제품이 이제 침대인데요. 이 침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루 밤새 뒤척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가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전 같으면 이제 편안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이제 이 침대가 있을 때는 어제 소화가 잘 안 되셨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이테크하고 결합돼서 아마 시장들이 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이지테크 내지는 제론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역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이 강한 편이니까요. 그리고 고령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때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하면은 이제 요양사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이테크 부분도 꽤 많이 그 부분하고 결합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비교적 아직도 이제 조용한 부분이 부동산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정책이 나올 법도 한데 조용하니까 더 겁나요, 사실은. 무엇을 대체 발표하려고 저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용히 있으면서 지금 있거든요. 이럴 때가 제일 겁난데 저는 이제 최근에 아마 새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도시 지어서 집값 안 잡겠다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신도시 짓고 주변에 공급을 늘려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그럼 뭘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이 아직 퀘스천입니다. 그건 제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서울에 지금은 부동산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에 집중돼 있다가 이제 주변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양극화이죠. 사실은 지방하고. 그래서 지방의 집값에 대해서 뭐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서울 지역의 이제 부동산의 초양극화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강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다면은 월세를 대략 지금의 집값이라면은 월세가 대략 한 700에서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월세가 그거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월세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의 집값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건 경제학자로서의 분석인데 가격보다는 월세가 낮은 이유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월세가 이 정도더라도 나는 집값은 더 오르려고 본다 해서 낮은 월세를 주고 빌려주는 것이죠. 그 월세는 내가 받지만은 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텐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텍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보유세가 훨씬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양도세가 높은 편이죠. 거래하는데 아마 세금의 체계를 양도세나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주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20억짜리에 혹은 30억짜리 집에 보유세가 1%만 높아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오고 아닌 사람들은 나가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직은 이제 보유세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그 자산에서 얻는 소득을 이제 할인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여튼 그 소득을 할인해서 본다면 월세하고 집값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월세가 낮든지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월세가 낮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연 강남의 삶에서 월세를 700에서 900까지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그러면 좀 고평가인데 고평가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텍스 부분입니다. 물론 공급 부분도 들어가겠지만요. 이번 정부가 아직 텍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하게 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기는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은 자꾸 풀죠. 그다음에 금리는 앞으로 인하하게 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핫하기는 할 겁니다. 그것도 일부 지역에, 우량한 일부 지역에 핫하게 될 텐데요. 조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정책이 저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 집 마련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받으시면서 뭐 특별 공급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당연히 통해서 꾸준히 받아가야죠. 주식을 언제 사야 될지도 타이밍을 모르듯이요. 또 주택도 역시 부동산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요.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의식주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주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중요한 주거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일종의 분양제도 등등을 통해서 조금 문제 싸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입을 할 때 금리도 낮춰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죠. 사실은.
주식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마켓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꾸준하게 필요한 지역은 분양을 받아서 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투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하튼 기대는 재정 지출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으니까요. 아마 시장에서 기대는 계속 불어넣으면서 마음은 계속 불편하게 할 거고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정책을 나와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초연극화입니다. 답은 초연극화이고요. 우리나라가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소멸을 막고 분권을 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그렇게 뒤집을 만한 그런 묘책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양극화로 좀 지속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집값이 비싼 것에 대한 부분, 그걸 굳이 이제 낮춘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세금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높은 집값에도 그 세금을 내고 살겠다는 사람은 그만한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저항이 되는 부분이 내가 이제 평생 살던 집인데 어떻게 여기 나가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소득이 많고 젊고 한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어서 잡지 않겠다. 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 그거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제일 아마 키 이슈가 결국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 세금을 때리느냐, 차익에 대해서 때리느냐, 아니면은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때리느냐, 이 부분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과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 축적되니까 원래 소득이 적을 시기에는 집을 먼저 가져야 되니까 자기 가계자산에 다 부동산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 집을 한 채 사도 돈이 남네 하면은 이제 금융자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금융자산이 점차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금융자산이 많아지는 그에 비해서 여전히 아직도 자산이 많은 50대, 60대는 또 부동산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노후에 대비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캐시플로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캐시플로가 안 들어오면 노후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하우스 리치 캐시플로라고 하는데요. 집은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입니다. 지금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캐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부분, 그게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그 말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이제 캐시화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 고정도 있고 영목이지 소위 말해 주택연금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 부동산에 돈이 인젝션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제가 이제 아까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부동산의 비중이 높으면서 제일 큰 리스크는 하여튼 노후의 캐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이 내가 예를 들어 조금 싼 곳으로 옮기고 캐시아웃을 해서 내가 쓸 것인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12억 이상짜리라도 민간에서 주택연금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은행이 하는 것이고요.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시가 12억 이하만 이제 주택연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은행이 이제 12억 이상짜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은 나는 정말 오래 살고 싶다 하면 비싼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캐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좀 싼 곳으로 옮겨서 일정 부분 캐시아웃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캐시를 만들어내야죠. 하여튼 리스크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리스크. 내가 그래서 내 자산을 10억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6억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캐시가 없는데 이 캐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너무 비중이 높은 것의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이 집 한 채이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좀 더 싼 집으로 가고
그 차액을 캐시아웃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것. 그다음에 이 집에 머무르면서 주택연금을 받았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주택이라는 것과 내가 금융자산을 주택 10억, 금융자산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서 똑같이 캐시아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집안지가 있는데 이것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걸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버리면은 충분히 여기서 인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린고비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자린고비가 이제 그 간장 하나 갖다 놓고 굴비 매달아 놓고 간장만 먹는데 나의 이제 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이 그 주택을 가만히 놓아두고 아주 내피반 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주택 한 채만 있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절약해서 이렇게 노후에 살고 주택은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주택연금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린고비화 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주택 한 채도 여러분들이 자산을 축적한 겁니다. 10억을 금융자산을 모은 사람도 축적한 거고 주택으로 10억짜리를 만든 사람도 자산을 축적한 거예요. 똑같이 축적한 겁니다. 저성장 시대의 경제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90년대 초에 일본이 신입들의 연봉이 30만 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때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들어가면서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연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월급이 한 100만 원,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배 이상 높았던 것이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일본의 신입사원의 연봉이 얼마 정도이겠습니까? 여전히 300만 원입니다. 그게 장기적 성장의 무지무지한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걸 겪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일본과 같은 나라도 잘 없어요. 저렇게 30년 동안 제로 성장을 한 나라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차 재수 없으면은 저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 성장이라는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크게 누가 한 방 뻥 때리고 그다음에 잠시 있다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 성장이라는 것은 내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장기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성장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장기적 성장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장기적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세월이 한 20년, 30년 하면은 사회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하는 총재께서도 취임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장기적 성장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뭐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고요. 얼마나 지속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하고 다른 그런 도전 과제가 장기적 성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한 60년 정도 경제 성장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면에 이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활력이 뚝 떨어진 상황이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저성장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인구라는 면이 밑에서 많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조금 앞으로 그럴 거예요. 조금 성장을 하려고 뭔가 움직이려고 해보면은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인구일 겁니다. 계속 인구가 마치 그 속된 말로 물귀신이 끌어당기듯이 계속 성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마 인구가 될 것이고요. 그 인구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인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아니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인구 부분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1% 성장이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전혀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부분이 성장을 발목을 잡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발목을 잡는 단계가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후입니다. 그렇게 보면 2035년, 2040년 이때가 변곡점이에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급속하게 인구가 마이너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인구 고령화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1% 정도 성장이니까요. 이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인구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분간 꽤 긴 장기 저성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금금리 저축은행에 가면은 한 0.5%, 0.7%, 많게는 1%도 더 주더라. 뭐 이래서 이제 이런 쪽에 막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내가 여기서 저 주변을 보니까 조금 더 주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인구가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될 때와 5천만 명에서 다시 3,700만 명으로 옮겨갈 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공중에서 높이 올라가셔서 자산을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높이 올라가면은 지구가 보이고 미국이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인도가 보입니다. 자산을 그렇게 배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산정되어 있으면은 이 은행에 갈까 저 은행에 갈까 보는데요. 높이 올라가셔서 보면은 미국의 주식도 있고 중국의 주식도 있고 인도의 주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화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거 다 원화 통화예요. 그런데 통화도 이제 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오면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서 이제 통화도 보면은 내가 미국의 S&P 500을 들고 있으면은 달러 자산도 또 얼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훨씬 높은 측면에서 글로벌하게 자산을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기적 성장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컨셉이 뭐냐 하면은 나의 생업은 우리나라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은 이것하고 독립적인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곳에 두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우리나라 경제하고 다른 곳에 좀 일정 부분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처럼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지구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자산을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글로벌하게 훨씬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자산으로는 수익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다 보면 글로벌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0.1, 0.2% 열심히 옮겨가 봐야 나중에 별로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하여튼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중부양을 해서 그 관점에서 자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50대를 위한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 가면은 예금금리 1%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1%대 금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5, 6%대 금리 좋은 상품이 있다고 구조화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ELS, DLS, 그다음에 커버더 콜 뭐 등등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들의 리스크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임 자산운용 그때 그 옵티머스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그때 이제 크게 손실을 봤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ELS, DLS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금리가 1%대 들어갔을 때입니다. 내년에 반드시 이런 상품들이 또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금리를 1.5% 주는데 6%를 준다? 그거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리스크를 꼭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요즘은 이제 인기 있는 것이 월 배당 이제 커브더 콜 ETF 이런 것인데요. 이 커브더 콜은 나한테 뭘 가지고 배당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 배당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 권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드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리스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철칙은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최악의 경우 손실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셔서 드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전부터도 ELS나 DLS 이런 구조화된 상품들을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지 말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주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자산 가격이 주가만큼 떨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중위험 상품입니까? 주가가 50% 떨어지면은 한 15% 떨어져야 중위험인 것이죠. 50% 떨어지는데 내 자산도 50%가 떨어졌다. 이건 중위험 자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구조화된 상품은 안 그렇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걸 명확히 그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대 금리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0.1%, 0.2%, 뭐 0.5%더 주더라. 이 측면을 보시지 말고 위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부동산의 리츠 같은 경우 일본이 이제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데 일본이 95년부터 제로 금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금방 탈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자산 구성이 변해가게 되는데요. 이 예금하고 보험을 서로 갖고 있다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해외 채권, 그 다음에 배당주, 그 다음에 리츠 이런 식으로 변화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향성을 보면은 해외로 자본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리츠와 같이 이제 그 배당 수익이 높은 것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리츠가 대략 한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성숙하게 되면서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1.5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은 2% 넘어 있지만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요. 좀 더 높은 인컴 수익률로 이제 자산을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자산 운용의 관점도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리츠를 샀는데 리츠의 가격 변동이 커요. 이게 적으면은 다 안전하겠지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가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도 떨어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냥 배당을 꾸준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걸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일단 장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것이죠. 해외 주식 투자와 노후 자산 안정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글로벌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가급적 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종목으로 초과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S&P 500이 제일 적당합니다. 500개의 대형 기업이니까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미국만한 사회에서 그 정도 기업 보유하면 제일 적당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막 종목들 투자 많이 하고 뭐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도 종목 투자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기부는 종목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가 좋습니다. 그 나라의 종합 지수를 사는 것보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중진국은 이제 그 나라가 잘 나가는 섹터를 사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부채가 많이 있는데 이 부채를 언젠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 처리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은행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은행은 안 좋게 됩니다. 종합주가지수 사면 이거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일종의 이제 천병에 해당되는 주력 산업 이런 것들에 이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에 있어서요. 그걸 조금은 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도, 중국으로도 조금 분산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해외 투자에 있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50대가 주의해야 할 위험한 투자 대상은 무엇인가요? 50대 분들이 뭐 코인이나 이런 거 하신 거라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50대, 60대를 넘어가면은 자산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좋고 하면은 영원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 돈을 많이 넣고 하는데요. 자본시장은 겁납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한번 무너지면은 또 심각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축적한 자산이 예를 들어 한 30%가 날아갔다. 노후 생활에 상당히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아무리 시장이 옵티미스틱하게 보이더라도 또 자기의 줏대는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막 주변에서 다 시장 좋다고 해서 나도 이제 이쪽으로 옮겨보자 했다가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항상 중심을 잘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막 지금 잘 될 것 같고 대박 낼 것 같고 하는 거에 조금 넣는 것은 괜찮은데 10% 뭐 이 정도 넣는 것은 50% 날아가더라도 5%가 날아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걸로 넣는 것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기적으로 그냥 인컴 자산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인컴 자산이라는 것은 배당이나 임대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들을 인컴 자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아무 수익도 없는 것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금이나 이런 것들이죠. 금, 원유, 코인 이런 것은 배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 두 자산 중에 30대나 20대는 이런 자산을 해도 돼요. 성장 자산을. 근데 50대, 60대 가면은 인컴이 들어오는 자산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인컴이 들어오는 자산은 위험이 적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을 10억을 가졌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임대를 줘서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부동산 임대 수익은 5%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금 가격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을 산 사람은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죠. 집을 가지고 임대를 받은 사람은 집값은 그대로인데 5%씩 20년을 받으면 100%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컴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줄여줘요. 내가 이 자산이 가격이 오르지 않든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부분을 복원을 시켜주는 것이죠. 4%라면 매년 4%씩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 리스크도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 접어들어서는 이런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인컴 자산하고 이제 금이라든지 코인이라는 자산의 또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즘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여쭤봐요. 금 가격이 고평가되었나요? 저평가되었나요? 입니다. 모릅니다. 계산할 방법 없어요. 캐시플로의 흐름이 없는 것은 적정 가격을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적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싼 가격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뭐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세상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요. 미국에 이제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로 물가가 막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금태환을 달러가 중지하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금 가격이 그때 한 3배, 4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은 마이너스 70%입니다. 뭐 그때 한번 잘못 걸리면은 20년 동안 마이너스 70%인 거죠. 그만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할인을 하면은 이게 적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에서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택도 아니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정도를 버블인 것이죠. 그런데 인컴이 없는 것은 버블이 정도가 정말 이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운 없이 한번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자산의 뭐 70, 80%를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도 있지만은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라고 주고 50대를 넘어서는 그래서 꼭 인컴 자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구성을 배당주, 채권, 그다음에 리츠 이런 쪽으로 계속 인컴을 들어오는 자산 중심으로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65세 이후 퇴직을 하고 나서 금융자산에서 인컴으로 얼마 정도 받을지를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인컴을 계산하면서 내가 목표를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 내가 나중에 퇴직해서 금융자산에서 배당을 얼마 받겠다 하는 것 그걸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저는 50대 자산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5월 3일 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벅시웨더의 회장으로 한 60년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존경할 만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 지금 벅시웨더가 시가총액 세계 8위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은 보면은 다 기술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죠. 다 비범한 기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가총액을 다 세계 탑을 만들어냈는데 워렌 버핏의 벅시웨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워렌 버핏의 벅시웨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애플도 좀 최근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워렌 버핏은 거의 비범함을 이루어낸 것이죠. 비범함을 이루어낸 매직을 보면요. 가장 단순합니다. 첫 번째 주식. 워렌 버핏은 주식을 평생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식의 알로케이션입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노하우인데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미국의 이제 기업이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워렌 버핏의 노하우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냥 S&P 500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고 S&P 500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워렌 버핏이 이제 비결 중에 제일 큰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복리입니다.
장기로 계속 투자하면서 복리인데요. 이걸 곰곰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오렌 버핏은 시간의 무게를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역경이 오게 됩니다. 오렌 버핏이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시기였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은 시기인데요. 그 무게의 시간을 오렌 버핏은 견뎌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투자자들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시간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가졌다 하면은 한 번씩 시장이 20% 꺼질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투자에 있어서 시간의 무게인 것입니다. 오렌 버핏은 그걸 이제 잘 견뎌냈습니다. 그 오렌 버핏은 평범한 세 가지 주식, 그다음에 주식을 잘 엘로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무게를 잘 견뎌내고 장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범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오렌 버핏은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오렌 버핏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인들도 비범하지 않은 투자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렌 버핏의 그 매직 3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은 오렌 버핏과 같은 비범함을 이뤄내시지 못하시겠지만은 한 70, 80, 90까지 사시면서 계속 투자 자산을 잘 자산 관리를 하시면은 충분히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렌 버핏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94세인데도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 버핏은 자기의 투자나 자기의 삶 전부에서 전혀 비범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비범한 결과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